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모델은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L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춰놓은 가장 최신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핵심적인 부분은 연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디자인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는 기아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SUV예요. 지금 현재 모델은 5세대 모델이고 역사적으로 꽤 많은 변화를 겪었었던 모델입니다. 1세대 모델은 여느 SUV와 다르지 않게 프레임 바디를 사용했지만 2세대 모델부터는 승용차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도심에 최적화된 SUV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귀여웠었고 큰 호평을 받았었어요. 스포티지 하면 이제 3세대 모델이 가장 정점을 찍었을 것 같은데 디자인적으로도 지금 봐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곡선미가 살아있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4세대 모델부터는 디자인의 호불호가 굉장히 세졌고 이 5세대 모델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마치 자동차를 의인화한 것처럼 눈, 코, 입이 존재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아는 그런 전형적인 디자인에서 많이 탈피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형, 사각형, 삼각형 이런 도형들에서 벗어나서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구성품도 눈에 띕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주간주행 등이 마치 경계선을 나누듯이 굵게 새겨져 있습니다. 모양 자체도 독특할 뿐더러 면적도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스포티지를 보게 되면 이 주간주행 등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릴은 셀토스와 어느 정도 비슷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지만 구성 요소들은 셀토스보다 한 단계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지만 이게 자주 보다 보면 세부적인 구성은 둘째치고 쉐입 자체는 상당히 매끈하거든요. 그래서 3세대 스포티지가 어느 정도 떠오르기도 합니다. 시승하고 있는 이 풀옵션 모델 같은 경우는 램프류는 전부 LED가 사용이 돼 있고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SUV의 강인함을 표현해주는 요소들이 많이 덧대져 있습니다. 디자인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이 차체 크기일 것 같습니다. 이 5세대 스포티지는 4세대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커졌고 진짜 한눈에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차체가 커졌습니다. 전장도 길어졌고 휠베이스도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르노 삼성차 QM6를 소렌토 혹은 산타페와 비교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스포티지가 QM6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참고로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투싼에 비해서도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실질적인 트렁크 공간에도 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동급에서는 가장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고 휠베이스가 정말 길어졌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에서도 꽤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을 많이 낸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18인치 휠이 적용돼 있고 샤크핀 같은 구성 요소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 디자인이 이 차체 곳곳에 또 새겨져 있어요. 필러 끝부분 쪽에도 이런 샤크핀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에로 같은 경우도 뭐 트림 선택에 따라서 검게 마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크롬으로 처리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숏바디로도 판매가 되거든요. 이 숏바디로 판매되는 모델은 쿼터 글라스가 뒷문짝에 바로 붙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델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어져 있고 마치 플로팅 루프 타입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훨씬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차체는 훨씬 더 커졌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날렵하게 그리고 날쌘 느낌이 드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신형 스포티지의 디자인은 예사로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끝단은 이렇게 꼬리처럼 뽑아놓은 부분도 있고 여기에 장식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램프의 디자인 자체도 독특한 편이죠. 램프가 이렇게 삐져 나오기도 했고요. 좌우로 절치선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넓은 면적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의 구성 요소들은 최소화시켜서 넓은 면적을 훨씬 더 강조하고 그 가운데 굉장히 큰 기아 엠블럼을 붙여놨습니다. 최근 기아차 디자인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차종마다 특징적인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패밀리룩을 이룬다기보다는 자동차 특성에 맞게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비슷한 구성이 다른 차종에도 접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렌토처럼 이 히든 타입 와이퍼가 사용된 것도 특징이고요. 머플러는 따로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 근데 트렁크는 진짜 넓으네요. 촬영 장비들 이렇게 세로로 놔도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 나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 박스가
소형 캐리어만 하거든요. 기내용 캐리어만 한데 한 대여섯 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도 기본적인 공간이 충분하고 이 좌우에 바퀴 뒷부분에도 수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V 전력 보조용 리튬 배터리 어셈블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각형 12V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는 보닛이나 트렁크 부분에 12V 배터리가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런 식으로 보조용 리튬이온 배터리만 장착이 됩니다. 이 레버를 통해서 쉽게 시트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꾹 누르면 체결이 되는 방식이고요. 약간의 턱은 있는 편이지만 굉장히 수월하게 긴 짐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 자체는 충분한데 시트가 앞뒤로 슬라이딩 되지 않는 부분은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최근 현대차가 굉장히 다양한 차종에 사용하고 있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구조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부피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더 큰 엔진을 넣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빼곡하게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 눈여겨보실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12V 배터리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최신 모델들 같은 경우는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터 실린더를 사용하는 브레이크 시스템보다는 이런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전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형 스포티지는 뭐 DN8부터 시작이 된 현대차 그룹의 3세대 플랫폼 N3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조가 스포티지에서 굉장히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격을 기본적으로 받아주는 강력한 프레임이 있고 옆에서 휘어져서 들어오는 프레임이 하나가 또 있거든요. 프레임이 있는 위치가 딱 스몰 오버랩 충돌할 때 부딪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게 되면 양쪽으로 그리고 위아래로 충격이 분산되면서 차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엔진룸의 레이아웃이나 엔진 마운트 같은 구성 요소들은 투싼 하이브리드와 거의 동일한 편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도 소음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인젝터의 소음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이 엔진 커버는 상당히 작지만 이 안쪽에 이런 구조물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실내가 상당히 쾌적합니다. 대시보드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대시보드의 길이도 짧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시야가 너무나 시원하게 뚫려져 있는 것 같고 숄더 부분도 이렇게 높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방 시야, 측면 시야 굉장히 우수하고 다소 아쉬운 부분은 시트 포지션을 더 낮추면 좋을 것 같은데 대시보드의 높이에 비해서는 시트 포지션이 꽤 높은 편입니다. 앞에만 봤을 때는 상당히 시원시원한데 루프 높이가 생각보다는 낮은 편이에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돼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머리 공간이 그렇게 엄청나게 여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지금 주먹 하나 겨우 들어가죠. 시트 포지션을 다 낮춘 상태인데도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가는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앉은 키가 큰 편도 아니기 때문에 키가 더 크신 분이라면 분명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머리가 닿겠는데 잘못하면. 이게 디자인적으로 자동차를 늘씬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A필러를 굉장히 많이 기울여 놨거든요. 요즘 차에서는 느끼기 힘든 이 앞쪽 머리 공간의 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외관 디자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레이아웃은 깔끔한데 구성 요소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보통 일반적인 디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멋이란 멋은 다 냈어요. 보통 송풍구가 앞쪽에 4개가 붙어 있는데 보조석 쪽에도 2개, 그리고 가운데 2개, 이 왼쪽에 1개, 총 5개 송풍구가 놓여져 있고요. 디자인 때문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고, 그리고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K8에 처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스포티지급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차후에는 K5 이런 모델에도 적용이 되겠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엄청난 굴곡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느낌이 조금 신선합니다. 이게 살짝 굽어져 있다고 더 잘 보이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 차가 운전자와 대시보드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잘 눌러지는 것 뿐이지 이 운전자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깔끔하고 보기에도 예쁜 편이에요.
요즘 모델답게 이렇게 가림막도 별도로 없고요. 그냥 굉장히 선명하게 디지털 클러스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공조 시스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한 곳에서 터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버튼도 많이 줄였고 디자인도 더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적응만 되면 굉장히 심플하고 좋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와, 이런 수납 공간들은 너무 좋습니다. 수납 공간도 충분히 넓고 공간을 좀 창의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고 차에서 뭐 음료를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컵홀더란 공간이 필요 없을 때도 있거든요. 별도의 작은 수납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처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성이 되면 훨씬 더 좋죠.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이 사용이 돼 있고 이 아래쪽 부분들은 전부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이 위쪽 대시보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푹신한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 티구안과 비교해보면 소재는 티구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도어 트림에 보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될 돌출되어 있는 샤크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실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핸들도 디자인이 예사롭지가 않죠. 뒷좌석 공간은 여러 가지로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넓습니다. 다리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시야 측면에서도 꽤 좋아요. 그리고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시야도 꽤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 탑승객을 위한 배려들도 꽤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일단 헤드레스트 뒤편에 있는 옷이나 가방을 걸 수 있는 디자인 요소도 있고요. 이 뒤쪽에도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봉지나 가방을 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와, 이거는 신경을 꽤 많이 썼네. 지퍼가 달린 수납 공간이 생겼어요. 자동차 이 시트백에 있는 수납 공간에 지퍼 달린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좌석이나 벨크로가 사용되어 있는 거는 종종 봤는데 이렇게 지퍼가 달렸어요.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주머니에 지퍼를 추가하면 아무래도 원가 상승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럼에도 실용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이 있고 컵홀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송풍구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등받이의 각도를 보세요. 이게 지금 가장 세워놨을 때고 이 오른쪽은 가장 눕혔을 때입니다. 정말 여러 단계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등받이를 젖히게 되면 굉장히 편안한 자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다리 공간 그리고 시트도 일정 부분 떠 있기 때문에 앞쪽 밑으로 다리를 집어 넣을 수도 있고요. 일단 사람이 앉는다. 이 공간 자체의 쾌적성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꽤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와 넉넉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거의 대부분 엔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속으로 달릴 때도 거의 엔진을 쓰지 않죠.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벗어날 쯤이면 엔진이 이제 함께 구동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엔진이 구동할 때도 이질감이 크게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엔진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이 돌 때 전기 모터도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사운드나 갑자기 토크의 증가 이런 것도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확실히 요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이 작동할 때 그리고 작동하지 않을 때가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1.6 터보 엔진은 180마력의 힘을 내고 전기 모터와 합쳐졌을 때는 23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합니다. 수치로만 놓고 보면 전혀 부족할 게 없지만 실제로 도로를 달리게 되면 230마력짜리 터보 엔진과는 질감이 많이 달라요. 하이브리드 230마력과 일반적인 20-30마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착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에 부하가 걸리면 그 소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힘겨워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힘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세팅의 차이 그리고 변속기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230마력 정도의 힘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의 토크도 명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속도를 높일 때는 굉장히 상쾌한 느낌도 듭니다. 다만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는 오르막을 오를 때나 에코 모드로 설정해 놓게 되면 이 차가 굉장히 힘이 없다고 느껴져요.
아, 역시 하이브리드는 한계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편이고 힘을 쥐어짜는 능력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가속 페달을 깊게 거침없이 밟아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러 둔감하게 세팅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터보 엔진을 쓰고 있고 출력도 넉넉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차의 주목적은 결국에는 연비거든요. 효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반응이 조금 더딥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과는 그런 차이가 명확하게 있고, 스포티지의 다른 파워트레인과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변속기가 될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8단 변속기, 7단 DCT 변속기,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위한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산타페 소렌토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접목되어 있는 6단 변속기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율에 굉장히 극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신속한 편도 아니고, 긴 오르막을 오르거나 빠른 템포로 변속을 바꿔주면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할 때도 부족한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스포티지 뿐만 아니라 산타페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였어요. 투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속도를 계속해서 높이는 상황, 고속도로와 같은 곳에서는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의 파워를 꽤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는 산길이나 순간적인 추진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다소 반응이 아쉽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힘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힘이 충분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일단 효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파워트레인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변속기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조합되는 6단 변속기는 다른 8단 변속기나 DCT 변속기에 비해서 그 원형이 더 오래되기도 했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브랜드가 하이브리드와 접목하고 있는 무단 변속기,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힘을 억제하면서 얻은 연비가 리터당 16km가 넘어요. 기아 자체적으로는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여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2.0L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SUV에 비해서 연비가 좋기도 하고요. 가솔린과 디젤의 가격 차이를 떠나서 연비만큼은 일반적인 디젤 모델에 비해서도 하이브리드가 조금씩 더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특히 독일 SUV에 비해서 연비가 뛰어나게 부각되지도 않았고, 가솔린이라는 연료 자체가 비쌌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면, 이제는 확실히 하이브리드 기술력도 높아졌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연비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는 디젤 파워트레인보다 더 우수한 연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승차감에 미칠 수 있는 소음 부분, 그리고 진동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리 디젤 엔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브리드 SUV, 하이브리드 세단은 훨씬 더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인 단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판매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럼에도 요즘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전기 모터가 동력을 보조해준다는 차원을 넘어서 많은 것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 라이드, 이 핸들링 같은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모터의 토크를 이용해서 급제동을 하거나 급가속을 할 때 하중 이동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속 방지턱을 넘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 모터가 능동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중이 좌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전기 모터가 도움을 줘서 조금 더 자동차가 평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커지고 무거워졌지만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경쾌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다만 제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교해 보면 티구안의 승차감이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기본 모델이 3천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뭐 풀옵션을 하게 되면 4천만 원대까지 높아집니다. 두 모델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연비 측면에서는 두 모델 모두 장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옵션 부분에 있어서도 꽤 비슷해졌지만 확실히 국산차가 우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승차감일 것 같아요. 티구안 같은 경우는 차에 딱 올라서 조금만 달려도 이 차가 승차감이 좋다라는 게 확연하게 느껴졌거든요. 오히려 한 단계 높은 모델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승차감의 완성도가 높았는데, 스포티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티구안의 승차감이 소렌토나 산타페 수준으로 굉장히 좋았고, 스포티지도 분명히 이전 모델보다는 승차감이 나아졌지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시승했습니다. 시승이 너무 짧아서 조만간 뭐 경쟁 모델들, 투싼 하이브리드, 티구안, 일본 브랜드 하이브리드 한번 모아서 제대로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